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일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 밤부터 충청과 남부지방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최고 100mm의 호우가 예상돼 연휴 기간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초강력 태풍 마와르는 연휴 뒤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 북상할 전망인데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연휴 첫날 중부지방부터 시작된 비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북쪽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점차 남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전선을 동반하면서 이동 속도가 느린 데다 일요일 밤부터는 충청 이남 지방에 위치해 비구름이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전국에 30에서 80mm, 충청 이남 지방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연휴 기간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중 시간은 28일 밤부터 29일 오후까지는 충청권, 29일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전북과 경북, 29일 밤부터 30일 새벽까지는 전남과 경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30일 오전부터 낮 사이가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풍 마와르는 초강력 세력을 유지한 채 필리핀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난 화요일쯤 타이완 부근 해상에 정체하다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기상청 모두 같은 진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태풍의 진로는 무척 유동적입니다. 다만 기상청은 계절 시기와 주변 기압계를 볼 때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제2호 태풍 마와르는 이동성 고기압이 점차 빠져나감에 따라 빠르게 전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상청은 직접 영향은 없지만 태풍 상황에 따라 연휴 뒤 날씨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슈퍼태풍 마와르가 강타한 괌은 비행기가 다시 뜨려면 최소 사흘은 더 걸린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행객도 3,000명이 넘게 꼼짝없이 섬에 갇히면서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배를 타고 가까운 사이판으로 갈 수 있게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가에 뿌리채 뽑힌 나무가 널브러져 있고 전신주는 뚝 부러졌습니다.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간 건 다반사, 호텔 내부엔 물이 새기도 합니다. 슈퍼태풍 마와르가 덮친 괌에 체류하는 한국인 여행객들이 YTN에 보낸 제보 영상입니다. 가족 여행지로 유명한 괌에는 어린이뿐 아니라 임신부 여행객도 적지 않은 상황. 며칠째 씻지도 못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 행여 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중간중간에 복통 오고 씻지를 못하니까 지금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주일 딱 됐네요. 원래는 목요일 날 나가려고 했는데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여행객도 여러 명 파악됐는데 가져간 약을 거의 다 먹었지만 어디서 파는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병원 가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한 번 진료에 적게는 $500, 많게는 $1,000까지 드는 비용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오게 됐는데요. 혈압약이랑 당뇨약이 좀 부족하셔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병원 진료 받기도 되게 오래 걸리고 어렵다고 해서 도움을 어디다가 청해야 될지 지금 막막한 상태입니다. 일부 호텔에선 투숙 연장이 안 되는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마트는 전기가 끊겨 신용카드 결제가 먹통이 되면서 현금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3,000명이 넘게 발이 묶인 이 상황을 두고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비행기를 띄우기 어려우면 차라리 배를 타고 가까운 사이판으로라도 갈 수 있게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괌에서 사이판으로 선박으로 이동이 가능하면 바로 내일이라도 다시 사이판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오는 30일쯤 괌공항 운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교당국은 교회 등의 임시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너무 비용이 비싸서 망설이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한인 의사를 지금 좀 섭외를 해서
진료와 이렇게 그 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항이 복구된 사이판행 배편 마련이 가능한지 묻는 YTN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고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을 앞둔 비행기 비상문을 연 혐의로 33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직장을 잃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비행기 안이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그제 낮 12시 반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고 약 200m 상공을 날고 있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습니다. 이 항공기에서 범인 바로 옆자리에 타고 있던 이윤준 씨는 범인이 탑승할 때부터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문이 열렸을 때 비행기 안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으며 생일 하루 전날이 악몽이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48살 이윤준 씨는 사건 당일 제주도 출장을 마치고 대구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 씨는 비상문을 열었던 범인이 탑승했을 때부터 자꾸 두리번거리고 자신과 눈도 많이 마주쳐서 당시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꾸 두리번거리고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이었고 그 친구가 약간 불안하다. 대구공항에 거의 도착했을 때 갑자기 쓰고 있던 모자와 헤드셋이 바람에 날아가 고개를 들어보니 문이 열려 있었고 범인과 눈도 마주쳤다고 기억했습니다. 진짜 바람은 계속 들어오고 보고 그리고 이 친구도 눈을 돌렸죠. 눈을 돌리니까 눈이 또 바로 요 정도 거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바로 마주치잖아요. 다행히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으며 무사히 착륙했지만 그때 옆에서 탁 하며 벨트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범인이 비상문 쪽으로 갈 때 승무원이 도와달라고 외쳤고 이 씨는 왼팔을 뻗어 범인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이 친구를 보니까 이미 그 열린 틈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서 이렇게 내리겠다는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잡았고. 이 씨는 사건 당시 뒤에 앉은 초등학생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나 할 일도 많은데 죽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영화에서 보면은 그런 재난 영화들 보면은 대체로 죽잖아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 씨는 국민안전재난총연합회 제주본부 상임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어 안전을 지키는 데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인터뷰에 응했다고 했습니다. 또 추가 사고가 나지 않은 건 상황을 정리한 승무원들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필리핀 마닐라를 떠나 인천으로 오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출발이 6시간 가까이 지연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0시 55분 필리핀 마닐라에서 출발할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 오지 704편 여객기가 이륙 전에 문제가 생겨 정비를 받느라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이 항공기는 새벽 4시 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이로 인해 6시간가량 늦은 오전 10시 40분쯤 도착했습니다. 엔진 시동 뒤 오류 메시지가 떠서 1시간가량 정비를 받았고 정비 후엔 야간 비행 금지 시간에 걸려 바로 이륙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사찰에서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는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불교 신도와 사회 각계 인사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되면서 황금 연휴가 만들어졌는데요. 공항은 온종일 가족과 또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객들의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출국장 탑승구 앞에 커다란 짐 가방을 챙긴 여행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잔뜩 신난 아이들은 자꾸만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약간 설레고 약간 안 가본 나라에 가서 약간 좀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올해 석가탄신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황금 연휴가 이어지면서
해외에서 연휴를 보내려는 여행객들로 공항은 이른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이곳은 출국을 기다리는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긴 대기 시간에도 지루함보단 설렘이 가득합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공항을 찾은 시민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6개월 만에 다시 돌아가고 그다음에 3년 동안 다시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나가는 거라 좀 감회가 새롭죠.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여행 와서 좋아요. 나도요. 연휴 첫날부터 굳은 비가 내렸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걱정보다 기대가 앞섭니다. 대학교 때도 한 번도 여행을 안 가봐가지고 코로나가 풀리고 첫 해외여행이어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려고요. 이런 가운데 태풍 마와르 피해로 폐쇄된 괌 공항은 애초 예상보다 이틀 빠른 오는 30일을 목표로 활주로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 3,300여 명이 단수와 정전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외교부는 교민단체 등과 긴급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귀국한 이후 방류 저지를 위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내 논란을 잠재우려 주술적 괴담 정치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준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 활동은 시작 전부터 결론이 정해진 국민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시찰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를 추진해 시찰 내용을 따져보고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한 본회의도 함께 서두르겠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홍보 대사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안정성을 입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원전에 반대하는 일본의 국회의원 100여 명과 머리를 맞대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도 초당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자체 집계도 발표하며 여론전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수산물 상인을 만나는 등 영남권을 아우르는 반대 장외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민주당이 주술적 괴담 정치를 하고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G7이 IAEA의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는 판단을 존중한다는 합의문을 내놓았는데도 과학이 아닌 괴담 선동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와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 등 당내의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억지스러운 작태라면서 한심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조건 반대 입장을 정하고 괴담을 유포하며 국민 불안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세를 벌이면 벌일수록 여당에서도 국면 전환용이라고 반발하며 여야 줄다리기가 팽팽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시찰단의 최종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거나 운영 방식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면 신경전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어제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촛불행동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기에 해양 방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대1로 정책 TV 토론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막혀있던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만남의 형식과 주제를 두고 서로 신경전도 벌였던 터라 실제 성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거대 양당 대표 간 회동을 둘러싼 신경전의 포문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먼저 열었습니다. 당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식사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공개한 겁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거절당한 건 오히려 자신이라고 발끈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식사 말고 공개적으로 정책 관련 대화를 하자고 했더니 김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뜬금없이 소주 한잔 하자 그러더니 그걸 언론에 대고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십시오.
곧장 김 대표도 물러서지 않고 아예 TV 토론을 하자고 응수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정책 토론을 공개적으로 하자는 거 적극 환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방식은 TV 토론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공개 토론 적극 환영하니까 TV 앞에서 공개 토론합시다. 이에 민주당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양당 대표의 만남은 지난 3월 김 대표가 취임 직후 이 대표를 예방한 뒤 처음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양당 정책위 의장과 대표 비서실장들이 사전 조율을 위한 실무 협의부터 하기로 했는데 토론 주제 선정 등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헛돌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TV 토론 외에 양당 대표 간 별도 비공개 회담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저희 당은 기본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 회동,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것은 다 좋고요. 양당 대표가 신경전 끝에 협치를 위한 회동에 시동을 걸었지만 실현되기까지는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당위성을 강조하지만 결국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주도권 잡기와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직회부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양곡관리법과 방송법, 간호법과 의료법에 이어 5번째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침대 축구 논의의 지연을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깡패입니까 여기가? 예? 그걸 가서 또 이렇게 들어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당이 합의를 거부해 강행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주도권 잡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극대화해 반여권 세력을 결집하려는 포석이라는 겁니다. 야당을 탄압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정쟁을 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나 출퇴근 시간 도로 점거 집회와 심야 시간 5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보수층뿐 아니라 중도층에게까지 강성노조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확산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원과 견제 여론이 각각 46%로 팽팽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총선이 흐를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여야 모두 주 지지층을 확실히 잡겠다는 전략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책 대화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 속 거대 양당 대표가 1대1로 만나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한다는 건데 다만 강대강 대치의 국회 상황에서 이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1년 가까이 함께 지내던 남자친구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다가 살해당한 여성이 한동안 대화를 나눌 정도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미흡한 대처와 판단이 한 여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30대 남성 A씨. 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 여성이 한동안 대화를 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A씨는 차량에 탑승한 뒤에도 여자친구가 6분가량 의식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춥다고 말한 뒤엔 대화가 끊겼다는 겁니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생명을 구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A씨는 피해 여성을 방치해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의 대응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이 발생하기 1시간 40분 전쯤 A씨를 데이트 폭력과 재물 손괴 혐의로 신고해 지구대를 방문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을 20여 분 동안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고도의 위험성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이들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보고 가정폭력에 따른 분리 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1년 가까이 함께 생활했던 이들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건 판단의 영역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의 스마트워치 지급과 임시숙소 제공을 거부하긴 했지만 경찰은 적극적인 보호 조치에 나서지 않았고 이 여성은 지구대를 나선 지 10분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점이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며 보복성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A씨에게 처음 적용했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폭행 신고를 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보복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보복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징역 5년 이상인 살인 혐의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25일 저녁 7시 40분쯤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 지인 집이 있는 경기도 과천으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밤 11시 50분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명 가수부터 배우 또 운동선수까지 뇌전증인 것처럼 꾸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던 1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이들 대부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전증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송덕후 씨. 검찰은 송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재판 끝났는데 선고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잘못 인정하고 그거에 맞는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프로 배구 선수 조재성 씨와 부장판사 출신 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남성 등 다른 병역 면탈자들에게도 마치 공식처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선고 받으셨는데 혹시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면해준 이유로 이들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입대를 약속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속임수를 쓰는 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피하려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국가 안보 체계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방력을 유지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한 병역 의무 이행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병역 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1명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6명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면탈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자칫 병역 기피를 시도해봐도 되겠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냅니다. 재판에서 실형 비율이 낮다는 것은 범죄자들에게는 그러한 범죄의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병역 면탈 범죄를 죗값에 맞는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최근 편의점 업계가 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또 환전 키오스크를 들여놓으며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골드바를 파는 곳도 등장했는데 편의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접점을 확대해 방문 고객을 늘리려는 의도입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여행객이 자주 찾는 김포공항역에 있는 한 편의점입니다.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모두 3곳에 환전 키오스크를 배치했는데 하루 평균 200건 이상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환전하는 금액이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20, 30대 고객들이 가까운 곳에서 외화환전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편의점도 더 자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10곳에 있는 골드바 자판기에선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2,000개가 팔렸습니다. 또 다른 편의점 업체는 한저축은행과 협업해 적금 상품을 내놨습니다. 온라인 전용 선착순 1만 구자 한정 판매로 금리가 6%인데 출시 나흘 만에 절반 가까이 가입자를 채웠습니다.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편의점과 금융사 양사는 각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시하며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은행원과 화상 상담이 되는 금융 특화 지점은 국내 3대 편의점 모두 도입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성세대로까지 고객층을 확장하고 나아가서는 잠재 고객까지 확보하고자 합니다. 고객 편의성이 증대되고 나아가서 모객 증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같은 편의점 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 은행 점포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최근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전기차 충전 요금도 인상됐습니다. 한전 적자가 심각해 앞으로도 전기요금이 계속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자 유지비를 절약하려고 전기차를 산 운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 전 전기차를 구매한 김종수 씨는 경유차를 탈 때보다 싼 유지비에 만족하지만 최근에는 야금야금 오른 충전요금을 실감합니다. 한 5년 정도 지금 전기차 운행하고 있는데 10,000원 정도면 완충을 했었는데 지금은 완충하면 17,000원에서 16,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체감상으로는 뭐 50% 정도는 오른 거죠. 하루에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는 부담이 더 큽니다. 택시고 영업용이기 때문에 얼마라도 오르면 우리한테 부담이 되죠. 사용을 많이 하니까. 또 지금 요금이 인상된다는데 우리한테 부담이 계속되는 거죠.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8원 올리면서 아파트용 전기차 충전요금을 함께 인상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환경부도 원가 상승의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요금은 지난 2017년 킬로와트시당 173원대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50kW 충전기에서 킬로와트시당 324원, 100kW 이상에서는 347원으로 올랐습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특례요금 할인 종료와 가격 현실화를 이유로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된 겁니다. 5년 동안 그 전기차 요금 안 올리기로 하고 동결을 하고선 그것 때문에 전기차로 넘어오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환경부는 논의 시작 단계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부 충전 요금이 업계 지표가 되는 만큼 민간 충전 사업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간호협회가 준법 투쟁 며칠 만에 10,000건이 넘는 불법 행위를 찾아냈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복지부가 문제 삼기 어렵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수시로 벌어지는 일들을 합법인지 불법인지 가리기 힘들 만큼 부실한 의료법이 보건의료계의 직역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항의하는 간호사들의 준법 투쟁이 일주일을 넘었습니다. 진료 현장에 큰 차질은 없지만 법을 지키는 것으로 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료 현장의 모순된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돌이키지 못할 환자에게 피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악물고 꽉 참으면서 의사가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게 독하게 간호사가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의료를 제 손으로 제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간호협회는 불법 의료 행위 목록을 배포하고 신고를 받았는데 닷새 만에 12,000건이 넘는 불법 사례들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까지 언급하면서 그것을 다 불법으로 볼 수 없고 각각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주 행위자가 불법 행위를 실토하는데 감독기관은 괜찮다며 감싸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간호협회는 정부의 시범 사업 결과를 근거로 불법 행위를 뽑은 거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수기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같은 행위를 놓고 불법 여부를 다르게 보는 건 관련 법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료법과 시행령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업무를 규정한 조항은 다 해서 10줄 정도입니다. 의료기사법이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등의 업무 범위를 별표로 자세히 규정한 것과 비교해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건의료노조도 허술한 의료법과 무능한 복지부가 갈등을 불러왔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의료법 2조, 의료인의 역할 등 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조항이 너무 허술한 채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탓입니다. 따라서 간호법 논란을 계기로 불거지고 있는 직역 간의 갈등을 풀기 위해선 업무 범위에 대한 정확한 구분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2026년까지 서울에 마을 정원이 2,200여 곳 생겨납니다. 내년에 서울 뚝섬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대규모 국제 정원 박람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나갈게요. 세계 3대 정원 축제로 꼽히는 프랑스 쇼몽의 가든 페스티벌. 우아한 성의자태와 푸른 자연이 어우러져 편안한 휴식 공간을 선사합니다. 특색 있는 주제의 정원 30개가 꾸며져 봄부터 가을까지 관광객들을 맞습니다. Des architectes qui sont faits par des designers, ils sont faits par des spécialistes de l'écologie et tous ces talents mêlés donnent des jardins très particuliers. 앞으로 서울에서도 정원 박람회를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던 서울 정원 박람회는 올해부터는 2달로 확대됩니다. 내년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4월부터 6달 동안 국제 정원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유명 해외 작가들이 선보이는 다채로운 정원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상 곳곳에서도 정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년동부지는 이건희 박물관 외에는 별도 시설물이 없는 정원으로 꾸며집니다. 미군 기지가 이전한 용산공원에는 각국의 정원을 모아 세계 정원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목표는 2026년까지 서울에 대규모 공원 6곳과 마을 정원 2,200여 곳을 조성하는 겁니다. 녹지 공간 확충을 통해서 삶의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서울로, 삶의 질이 느껴지는 그런 서울로, 최대한 녹색 공간이 늘어난 그런 서울로 만들어가겠다. 정원도시 조성의 서울시는 2026년까지 6,8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에 매년 짙은 녹조가 끼면서 녹조 라떼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녹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녹조 청소 로봇이 개발돼 투입됐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33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수 저수지입니다. 용수리 일대 농지 120헥타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류에서 각종 영양염류가 유입되면서 녹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여름이면 저수지가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농가에서는 정작 필요할 때 물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아예 10cm도 안 보여요. 물이 필요한데 못 써가지고 그냥 지하수 열심히 뽑았었죠. 녹조 제거를 위해 민간 업체에서 저수지에 보트와 배를 띄워 약재를 뿌립니다. 수면 위에 떠 있는 녹조를 가라앉힌 뒤 며칠 뒤에는 슬러지 형태로 응고돼 떠오릅니다. 이후 방제 로봇이 곳곳을 이동하면서 청소기처럼 녹조 슬러지들을 빨아들입니다. 첨단 장비와 신기술을 접목한 녹조 제거 사업이 용수 저수지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저수지 위에 살포하게 되면 조류들이 마비되고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은 다음에 이제 저수지 밑바닥에 있던 조류들이 응집한 다음에 다시 이제 2차적으로 부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살포 작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 로봇을 통해서 부상한 슬러지들을 이제 뭉친 조류들을 다 회수하는. 지난해 시범 사업 결과 녹조와 부유 물질을 비롯해
질소와 인 같은 영양염류 수치 모두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밭농사는 좀 이제 녹조를 선제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작물이나 아니면 스프링클러 막힘 등 2차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걸 좀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농어촌공사 제주본부에서는 육지부에 있는 저수지 대비 수질 관리에 좀 철저히 좀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있는 저수지는 모두 9곳으로 밭농사 위주의 제주에서는 지하수의 대체 수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질과 오염원 관리로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재기능을 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등장한 새로운 무기 체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드론입니다. 우리 군도 드론을 정찰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전투 경연 대회를 열어 드론의 작전 능력과 새로운 장비를 소개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호와 함께 드론 10대가 경기장 위로 날아오릅니다. 공격을 맡은 드론이 60cm 좁은 골대를 향해 돌진하고 수비는 좌우로 어지럽게 날며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정찰용 드론이 아군 쪽으로 날아옵니다. 전파 발사 장치를 쏘자 마치 뒷덜미를 잡힌 듯 멈춰섭니다. 또 다른 드론은 전파를 맞고 그 자리에 뚝 떨어집니다. 조종기와 드론을 오가는 전파를 교란시켜 성능을 무력화한 겁니다. 드론이 성장하는 만큼 창과 방패처럼 방패도 많이 준비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무선 통신을 다 동시에 교란을 시켜서 작동이 안 되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현대전의 필수 무기가 된 드론의 활용 능력을 선보이는 드론 전투 경연 대회가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고 드론을 응용해 더 나아진 기능과 기술을 갖춘 무기도 전시됐습니다. 병사들이 총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복합 전투 체계를 운용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전투력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드론이라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비를 얼만큼 기술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운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능력 향상 차원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병사 수는 줄고 기술은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드론 전투 체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해외로 입양된 동포가 2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동 해외 입양 과정에 인권 침해와 서류 조작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2차 조사도 곧 진행될 예정이어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해외 입양 동포들의 바람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이정민 PD입니다. 2019년 YTN에 소개된 미국 입양 동포 로빈 박 씨. 2006년 서류를 추적해 친모를 찾았지만 DNA 검사 결과 가족과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고 입양 서류가 다른 아이와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서류를 찾기 위해 입양기관에도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오래된 일이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Seen that there are cases where not only the history was fabricated, but also the identity associated with the adoptee. 지난해 로빈 씨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해외 입양 동포들과 함께 과거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와 서류 조작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 미국, 호주 등 각국 해외 입양 동포 372명이 자신의 사연을 증거로 제출했고 마침내 지난해 12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이 가운데 34건에 대한 1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Relief, and triumphant because leading up to this investigation being announced in December, adoptees like myself, I had been working for about 3 weeks to try and submit cases and provide evidence and information. 대규모 2차 조사도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YTN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위원회 의결로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르면 6월 초 해외 입양 동포 237명에 대한 2차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며 사안의 특성상 자료 입수와 진술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빈 박 씨도 2차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very excited about the ways that this is, really opening things up. We are granted access to our legitimate files, Korean language adoptive files. 최근 한국 법원이 입양 아동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입양기관 홀트가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내린 판결도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입양 과정의 불법성을 인정한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입양기관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워낙 또 다양한 여러 사례들이 있고 또 여러 차원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한국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로 나간 해외 입양 동포는 모두 20만 명. 뿌리를 찾다 마주한 여러 의혹을 풀어달라는 동포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월드 이정민입니다. 프로야구 상위권을 달리는 롯데 활약에 부산이 뜨겁습니다. 사직야구장은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홈 경기를 앞둔 부산 사직야구장. 평일이지만 경기 시작 한참 전부터 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5년 만에 9연승을 기록하고 질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LG SSG와 3강 구도를 굳건히 지키는 롯데. 안 그래도 야구 사랑으로 유명한 롯데 팬들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되게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투수들도 잘해주어서 우승할 것 같아요. 롯데가 못하더라도 응원을 하고 올해는 너무 잘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더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오늘 롯데가 꼭 가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관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평일을 포함해 하루 평균 12,000여 명이 구장을 찾고 있는데 8,000여 명이었던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수치입니다. 너무 가득 채워주셔서 항상 더 즐겁게 시합을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많은 팬분들이 야구장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시는 게 정말 힘이 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공지 응원은 환경 보호를 위해 짝짝이 응원으로 바뀌었지만 경기 중반 거대한 노래방으로 변신하는 건 그대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노래방으로 불리는 사직야구장이 달라진 롯데의 성적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통의 인기 구단에서 이제는 실력까지 갖춘 강팀으로 달라진 롯데가 우려와 악재 속에 시작한 이번 시즌 프로야구 인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기아 에이스 투수 양현종이 개인 통산 162승 기록을 썼습니다. 양현종은 LG와의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6과 3분의 2이닝 3실점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로써 양현종은 정민철 전 한화 단장을 넘어 KBO 리그 통산 다승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키움을 상대로 7회 6점을 뽑아낸 롯데는 9회 5점을 내주며 한 점차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공동 9위 KT는 삼성을 꺾고 8위 키움을 0.5게임 차로 추격했고 한화는 안타를 2개만 치고도 NC를 5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SSG와 두산의 잠실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프로농구 FA 시장에서 최대어 오세근이 SK로, 최준용이 KCC로 옮기면서 두 팀은 역대 최강의 전력을 갖춘 슈퍼팀이 됐습니다. 더구나 최준용이 전 소속팀 SK를 향해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내면서 벌써 다음 시즌 두 팀의 맞대결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재원 기자입니다. 제가 있는 팀은 무조건 우승 후보죠. 근데 제가 나왔기 때문에 SK는 우승 후보에 속하지 않고 KCC가 우승 후보니까 걱정 없습니다. 이제 또 뭐 SK는 노인즈로 이제 밀고붙이겠죠. KCC의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최준용은 전 소속팀 SK를 향해 거침없는 도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선영과 오색은, 허일영까지 30대 중후반 선수들이 주축을 이룬 SK를 노인지라고 비꼰 겁니다. 7년 동안 몸담았던 팀에 대한 서운함도 있는 그대로 내뱉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서포트 해준 사람은 구단 프런트가 아닌 저는 팬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팬분들에게만 감사합니다. 최준용은 프로 데뷔 후 정상급 실력과 함께 톡톡 튀는 언행으로 끊임없는 화제를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팀 분위기를 해친다는 비난도 뒤따랐고 동료들과 불화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KCC 입단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원희와 안영준 두 명의 동료만 언급하며 의혹을 키웠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네요. 다른 팀이랑 원희, 장현희 그리고 영준이 좀 안타깝긴 한데 또 언젠가 만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SK에서 마지막 시즌 부상으로 단 26경기만 뛴 최준용은 일찌감치 SK의 다음 시즌 구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라이벌팀 KCC 유니폼을 입은 최준용이 다음 시즌 SK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 두 팀의 맞대결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미국 부채한도 인상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재무부가 수정에 제시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시한 이전에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메카시 의장이 현지 시각 27일 다음 달 5일 디폴트 시한 이전에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메카시 의장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 쉽지는 않다고 밝혀 세부 조항을 두고 백악관과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고객과 직원, 협력업체들의 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현지 시각 26일 테슬라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100GB 용량의 자료에는 고객 개인정보 다량과 10만 명이 넘는 전현직 직원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연봉, 은행 계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테슬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입증되면 테슬라는 연간 매출의 최대 4%인 32억 6천만 유로, 우리 돈 4조 6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건넨 자료에는 또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 고객들이 제기한 불만사항 수천 건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G7 정상회의 이후 서방 국가들이 보란 듯이 더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교역도 폭발적으로 늘고 경제 협력도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중국에 더 유리해질 거란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위해 베이징을 찾은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 시 주석은 양국의 핵심 이익을 위해 서로를 굳건히 지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슈스틴 총리도 양국 관계가 전례 없이 돈독하다며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의 압력에 함께 맞설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Сегодня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и и Китая находятся на беспрецедентно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Они характеризуются взаимным уважением интересов друг друга. 중국과 러시아는 G7 정상회의 이후 서방을 의식한 듯 더 끈끈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두 나라의 교육액은 이미 한 해 2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70%는 위안화나 루블화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의 움직임입니다. 중국은 1대1로를 앞세워 러시아의 앞마당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시성 시안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정상회의에서 약 5조 원 규모의 통큰 선물을 선사하며 더욱 굳건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中方将向中亚国家提供总额260亿元人民币的融资支持和无偿援助. 러시아는 165년 만에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사용권을 중국에 내주기도 했습니다. 양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지만 오랜 기간 서로 영토 분쟁을 벌이던 지역이어서 협력에 균열이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군사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뉴욕타임스등 미국 언론들은 서방의 제재에 맞서 두 나라가 밀착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며 중국에 유리한 구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 충청과 경북, 전북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 중북부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충청과 남부에 집중되겠는데요. 충청은 오늘 밤부터, 전북과 경북은 내일, 남해안은 내일 밤부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됩니다. 이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5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청주가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